아파트는 강남 아주버님께 아파트가 갔어. 생겼습니다. 얘는 바쁘잖아. 시어머니가 넌 집에 재산을 있다며. 정리하신다고 그리고 또 했습니다. 말씀하셨지. 저는 나 좀 당연히 모셔라. 기대했습니다. 아파트는 아주버님. 30년을 모셨으니까요. 그런데 아파트는 동서한테 갔습니다. 얘는 바쁘잖아. 넌 집에 있잖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 좀 모셔라. 대신 1,000만 원 줄게. 저는 그 순간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1990년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26이었습니다. 남편 박재호는 30이었고 시어머니 윤순례 여사는 당시 56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0이고 시어머니는 올해 90을 바라보십니다. 34년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는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산 게 아닙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결혼 당일 시댁 마루에 들어서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살림할 줄 아나? 당신 아들 옆에 선저를 반겨주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지원자를 심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누이 박재현은 이미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시동생 박재민은 아직 미혼이었고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곁에 항상 있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출신인 저는 어머니로부터 항상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시집가면 시어머니가 네 엄마야. 잘 모셔야 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하게 아무 불평 없이 시어머니의 아침 밥상. 시어머니는 새벽형 인간이셨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6시에는 밥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첫 아침 밥상을 차렸을 때였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3가지, 깍두기. 남편이 엄지를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근데 잘 먹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놓으시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간이 좀 세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고마움도 없이. 하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 날은 간을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났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은 싱겁게, 국물은 맑게, 생선은 직접 구워서, 채소는 계절에 맞게. 시어머니의 식습관을 외우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칭찬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오늘 찌개는 괜찮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결혼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배가 남산만 해도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애 낳고 쉬지 뭘. 임신했다고 살림을 못해? 그 말에 남편도 조용해졌습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다 집에서 나았어. 뭘 돈을 그렇게 써? 그래서 집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아기 낳은 지 열흘 만에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손목이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겨울이면 손목이 쑤십니다. 의사는 산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관절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애 키우기 편하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32이 되던 해 시동생 박재민이 결혼했습니다. 동서 이름은 한미래였습니다. 서울 토박이에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동서는 저한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마케팅팀 대리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언니,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일이 바빠서 집안일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분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철이 없어. 시어미가 있는데 가까이 살아야지.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동서 앞에서 그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저는 추석 사흘 전부터 시댁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동서는 명절 당일 오후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동서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왔어? 먼 데서 오느라 힘들었겠다. 어서 먹어.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좀 더 부쳐. 이것밖에 안 됐어?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70이 되던 해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을 혼자 다니시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한 달에 2번 정기검진, 1번 물리치료. 시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는 제가 병실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오면 마음이 놓여.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동서는 그 기간 동안 2번 병원에 왔습니다. 한 번은 입원 첫날, 한 번은 퇴원하던 날. 꽃 한 다발씩 들고 시어머니는 꽃을 받으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바쁜데도 왔네. 기특해라. 저는 그 옆에서 링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80 중반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재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나이가 됐어.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안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무심코 안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 다음 주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셨습니다. 혼자 다니시기 힘드신데 이번엔 저한테 말도 없이 남편이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 전화기에서 이상한 문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 전화기에서 본 문자는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충전기에 꽂혀 있던 전화기 화면이 켜지는 걸 봤습니다. 문자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작은 애 주는 게 낫겠지? 걔네 사정이 더 딱하니까. 넌 형편이 괜찮잖아. 보낸 사람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 아파트라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용 84제곱미터, 시세로 치면 지금 15억이 넘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기대는 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셨으니까요. 적어도 나쁘게 되지는 않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 그런데 그 아파트가 동서한테 간다는 문자를 남편은 저한테 숨기고 있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본 뒤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잠깐 들어와봐.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롱 옆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아봐.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있잖아, 미안한데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기다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있잖아. 그거 작은 며느리한테 주려고.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걔네 형편이 좀 어렵잖니. 요즘 빚도 있다고 하고. 너네는 재호가 잘 버니까 괜찮잖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4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 손목에 통증, 명절마다 부친전,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밤들, 링거 바꿔주던 손, 대신 너한테는 1,000만 원 줄게. 나 앞으로 좀 모셔다오. 1,000만 원. 34년, 새벽 4시 반, 저는 웃었습니다. 울음이 차올랐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는데 돈이 중요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큰며느리야. 마음이 넓어.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중요하죠. 아주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따질 겁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파트 작은 며느리 준다고.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좀 됐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해봐야 어쩔 수 없잖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30년 넘게 모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미안하셔서 1,000만 원 드리는 거잖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1,000만 원이요. 응. 34년에 1,000만 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사정이 어렵잖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힘든 쪽을 도와주고 싶으신 거지. 그럼 나는요? 나는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단 2글자였습니다. 34년에 단 2글자.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은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동서 씨, 아파트 받으면 가까이 오셔야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저희 사정이 있어서요. 어머니 모시는 건요? 그건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옆에서 도울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도울게요.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웃는 동서. 그 주말 동서 부부가 시댁에 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받아도 돼요? 시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뭘. 재민이가 고생 많았잖아.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동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언니,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상냥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계속 과일을 깎았습니다. 동서가 나가고 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일 깎는 칼을 잡은 손이. 저는 잠시 칼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이 넣어뒀던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가계부를 썼습니다. 시어머니 관련 지출만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왜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불안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는지 공책을 펼쳤습니다. 2008년 무릎 수술비 지원 230만 원, 2010년 백내장 수술 180만 원, 2012년 허리 디스크 치료비 320만 원, 2014년 요양보호 보조 인력 고용 6개월 480만 원, 2016년 제사 비용 일체 연 160만 원, 2018년 어머니 생신 여행 경비 90만 원, 2019년 고혈압약 혈액순환제 정기 구입월 8만 원, 2020년 코로나로 외부 인력 못 쓰고 직접 간호 6개월, 2021년 낙상 후 입원비 일부 150만 원.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 적지도 못했습니다. 가계부에 적히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난 날들, 명절마다 이틀씩 쉬지 못한 몸, 아이 운동회도 못 간 날, 부모님 기일에 친정도 못 간 날, 그것들은 숫자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들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가 어머니한테 쓴 돈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다 우리 돈으로 한 거야? 어머니 통장에서 나온 게 있어요? 재민이 통장에서 나온 게 있어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결정이잖아. 재산은 어머니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 어머니 비용은 나누는 게 맞겠죠? 남편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동서의 두 번째 전화. 다음 주에 동서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어머님 병원 스케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모시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이번 달 목요일 정기 검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그날은 저도 일이 있어서요. 다음 달은요? 다음 달 셋째 주 화요일이요. 그날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언니가 먼저 모시고 저는 나중에 가끔 가도 될까요? 저는 전화기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동서 씨, 저한테 여쭤볼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이제 아파트 받으셨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그 주 금요일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작은 며느리한테 무슨 말 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어요. 왜? 그냥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저도 이제 여유가 없어서요. 시어머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유가 없어? 내가 뭐가 바빠?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뭐가 바빠? 34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명절마다 전을 부친 저한테 뭐가 바빠?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요. 손목도 예전 같지 않고 무릎도 요즘 시려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죠.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거. 시어머니가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다툼. 그날 밤 시동생 박재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저는 남편 전화 소리를 건너방에서 들었습니다. 형, 형수가 미래한테 왜 그랬어? 어머니 병원 일 가지고. 남편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형수 입장도 있어. 어머니가 아파트 주셨는데 그 정도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지 듣고 싶었습니다. 야, 형수가 30년 넘게 모셨잖아. 아파트는 형수한테 갔어야 맞는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결정이잖아. 형이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한테. 또 침묵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남편이 그 말을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계약서.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한테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1,000만 원 현금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왜? 싫어? 싫은 게 아니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머니 병원비, 약가, 간병 비용. 이제부터는 재민이네랑 반반 나눠야 해요. 그 조건이면 받을게요. 시어머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재민이 사정이 어렵잖아. 어머니, 아파트 받은 사람이 사정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못 받은 사람이 사정이 어려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시어머니 방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잡았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못 하셨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곧 사람 와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병원 응급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남편도 왔습니다. 동서는 다음날 오후에 왔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요.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동서는 2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언니, 나머지는 부탁드려요. 저 아이 픽업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호출. 이틀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이세요? 네, 큰며느리예요. 실은 어머님이 입원 전에 저희한테 서류를 맡겨두셨어요. 의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료 결정 위임장. 수의밀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적사항, 인감도장까지. 두 번째, 손편지 한 장.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많이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미안하다.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면 내가 쓰러졌다는 뜻이겠지. 그럴 줄 알았다. 나이가 있으니. 그래서 미리 써두었다. 아파트 얘기는 따로 적어두었다. 이 편지와 같이 넣어두었으니 찾아봐. 내가 진짜 내 딸이다. 고맙고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편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복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의 서류. 편지와 함께 봉투 안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꺼내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저는 처음에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정은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처음부터 제 이름이었습니다. 동서한테 준 건 관리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도 이미 철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시어머니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만 아직 이 서류를 모른다. 내가 직접 말해줄 생각이었는데 미처 못했다. 동서한테 준 건 관리뿐이었다. 명의는 처음부터 며느리 것이다. 이 서류가 쓰일 날이 안 왔으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님 많이 위험한 거예요? 많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그럼 제가 주말에 가볼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서 씨, 오실 때 아파트 서류 챙겨오세요. 아파트 서류요? 네.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건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다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3주 동안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남편이 왔다 갔습니다. 동서는 2번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왔어?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편지 봤어? 네. 서류도? 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오래 기다린 말이었기 때문에. 퇴원 가족 모임.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시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저, 시동생 부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다들 앉아.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얘기다. 동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동생도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한테 관리 맡긴 거 다들 알지? 동서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하게 잘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보셨습니다. 관리만 맡긴 거야. 명의는 아니야. 동서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네. 그 아파트 명의는 처음부터 큰 며느리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관리하라고 했지. 내 거라고 한 적 없어. 동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찾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선언.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큰 며느리한테 30년 동안 고마운 줄 몰랐다. 이제는 안다. 그걸 이제 아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아파트는 내 거다. 처음부터 그랬다. 어머니가 왜 그런 방식을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며느리한테 준다고 할 때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내 실수였다. 미안하다. 동서의 반발.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어머니 챙겼잖아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밤에 누가 옆에 있었지? 동서가 말을 못했습니다. 명절에 전 부치는 거 누가 했지? 또 침묵이었습니다. 아이 낳고 열흘 만에 부엌에 선 사람이 누구지?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받으셨습니다. 재민이 너는 미안하다는 거 안다. 근데 미래야, 넌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동서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1,000만 원의 행방.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1,000만 원 기억하지?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거 큰 며느리가 안 받았어. 대신 내가 조건을 받았다. 시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병원비, 약값, 간병비는 두 집이서 반반 내는 거야. 그게 조건이었어. 동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파트 받은 집이 어머니 비용 반은 내야지.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낼게요. 동서가 시동생을 봤습니다. 시동생이 동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운.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피곤하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30년 넘게 피곤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도 힘들었을 텐데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을 34년 만에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끝. 34년의 새벽 4시 반이 그날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크게 틀지 못했던 노래. 그리고 동서한테 간 줄 알았던 강남 아파트는 지금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청구서가 되어 동서한테 돌아갔습니다.